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3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이슈,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김대현 위민연구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저희 KBC 광주방송이 연말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또 광주, 전남 9개 지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또 정치 신인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 위원장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기존 정치인에 대한 어찌 보면은 쇄신도 쇄신이겠지만은 존재감 없는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감까지 일을 좀 해달라. 그리고 아무리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은 전남을 제외한 광주, 전북 등의 그 엄청난 예산 삭감 등을 보면은 일을 좀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움을 바라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시도민들이 이 강력한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역 국회의원들은 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현재 나온 지지율대로 갈 것이라고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원장님도 여러 총선 겪어보셨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대 국회가 이제 항상 끝나는 지점에 보면은 최악의 국회였다는 이야기가 4년마다 나옵니다. 이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 유독 낮은 경우는 좀 덜 봤다 이런 생각 들고 새로운 인물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인물은 항상 바뀐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데 정치 문화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혐오, 냉소 이게 존재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조금씩 바뀌지만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는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민주당 쏠림이 드러났는데요. 어느 정도로 좀 쏠림 현상이 많이 나왔는지 고리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75.7%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7.2%, 정의당 3%, 진보당 2.8% 순이었고 없음 모름은 8.6%였습니다. 지난 9월 여론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9.4%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 등은 낮아져 지지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당내 계파 갈등을 꼽는 응답이 여전히 과반을 차지했고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5.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제3지대 신당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9.2%가 지지하겠다고 했고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63.3%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높아진 반면 신당 지지세는 낮아 신당 창당에 강한 의지를 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KBC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ARS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광주 전남 9개 선거구 성인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 6.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 그러니까 3개월 전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요 3개월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석 달 전보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요. 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시는지 또 그렇다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좀 오른 것처럼 나타날까요? 아직은 100여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일에 이대로 된다면은 미호도 다시 한번 전국적 선거 오명의 도시로 또 자리 잡게 될 것인데 인물 선거가 아닌 정당 선거로 가게 되면은 결국 광주 전남의 이 경제 발전, 지역 발전,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 창출은 요원할 것이다.
이래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남아있지만은 현재 민주당 경선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경선을 감안한 것으로 이분들이 생각했고 정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기타 등등 한 명씩인데 민주당은 5명, 많게는 6명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부터 하고 당신들은 나중에 하겠다. 이런 것이라면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은 경선 후보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선택지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좀 높고 근데 본선에 누가 올라갈지가 실제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게 좀 빠질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1대1로 한 명씩 대표 선수가 한다면은 현재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포장 속에만 들어가면은 다시금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또 온다면은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민심이 좀 착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보시기에는 3개월 전보다 어쨌든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여론조사가 선거가 다가오면 모름 무응답 중도층의 비율이 좁아져요. 그래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그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가는 그런 선거가 다가오면서 인물보다는 정권 심판론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차기 정권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의사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 여기에 대한 이제 결집력이라는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선거가 그렇지만 사실은 인물 선거로 가야지만 어쨌든 간에 정당 선거와 그 심판론의 성격으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가기 때문에 뭐 평상시와 똑같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민주당발 이낙연 신당,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또 이준석 신당, 그리고 뭐 새로운 선택,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한 새로운 선택 등 제3지대 신당이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이제 제3지대 신당들이 실제 창당 선언도 하고 뭐 여러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물밑 움직임도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 정작 신당에 대한 지역 민심의 지지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위원장님, 이 신당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관심은 있지만 과거 2016년도처럼 안철수 국민의당이 38석을 우리 지역에 차지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우리 호남인들은 그런 악몽을 갖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제발 만들지 말라. 만들게 되면은 혹 그렇게도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들어지면. 그래서 아직은 크게 이낙연 신당에 대한 이낙연 대표의 강한 의지가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특별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떤 배려나 기회 제공이 없다면은 2016년도의 국민의당 전체를 밟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는 지지를 많이 받긴 하지만 또 이준석 신당 이야기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큰 지지를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준석은 당을 만들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역량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리고 당을 만들려고 하는 밑에 사람들이 아직은 없어요. 제가 쭉 지켜보면. 그래서 이준석은 결국 제 판단에 의하면은 어느 신당, 앞서 나가는 신당에 합류해서 갈 겁니다. 비례대표라든지 본인이 아마 본인 지역구도 못 담당하는데 남의 지역에 가서 남 신당에서 지역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2번 정도 비례대표를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그 신당에서는 이준석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낙연 대표 정도 되면 호남 출신 의원 중에 사실 가장 거물급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신당 거의 창당 선언까지 거의 갔다가 지금 접었습니다. 지금 접은 게 아니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신당 바람이 불기는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87년 이후에 제3정당이 들어섰던 시기가 보통 1월 달, 2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총선이 임박해지는 시점에 각 정당의 공천이 끝나면 그 공천 과정에서 탈락됐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양당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서 신당이 창당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빠른 감이 좀 있고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그 전국적인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올라와 있느냐가 또 하나의 그 지지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전국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이 있다면 신당 바람이 불 건데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뭐 또 한국의힘 양양자 금태섭 합종 연행을 통해서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지지율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월이 좀 가봐야 어느 정도 공천 과정이 끝나고 민심이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공천 결과에 따라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좀 무게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여야 모두 당내 계파 갈등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진 기자의 분석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핵심 극복 과제를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응답자의 53.9%가 당내 계파 갈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12.1%,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 7.7%, 개딸 등 강성 지지층 논란 7.6% 등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당내 계파 갈등이 2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당대표 등 지도부 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 국정 리스크 등도 오차 범위 안에서 극복 과제로 꼽혔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묻는 질문에는 병립형을 선택한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성정당이 없는 완전 영동형 20.7%, 현행처럼 운영되는 준연동형 19.2% 등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C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ARS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광주 5개 선거구의 성인 여성과 남성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 5.7%,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네, 민주당부터 지금 좀 볼까요? 민주당을 보면 유권자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 극복해야 될 과제로 50% 이상이 당내 계파 갈등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당내 계파 갈등이 문제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았지만 사실 뭐 거기에 비해서 뭐 20몇 %였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당내 계파 갈등 문제가 압도적으로 큰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명 친명 갈등에다가 최근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계파 갈등이 어떻게 되는 거냐, 계파가 뭐 실제로 뭐 새롭게 나오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우려가 많아 보입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원장님? 일단 그 계란 바구니를 상상해 보시면 바구니에 계란이 10개가 들어있어요. 이제 국회 의석으로 말하면 300석인데 선거가 다가오면 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누군가는 나가고 누군가는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수장이 지금 바뀌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여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당대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해서 이재명 사당 논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당으로 보면은 리더를 중심에 두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기존의 사람들이. 그러면 바구니에 그 10개의 계란이 비워줘야 하는데 이 국회의원 배지라는 것들이 비우기 싫거든요. 그 권력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가 낫겠네요. 자연스럽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계파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총선 전에는 180석이라는 거대 야당이었어요. 단결도 잘 됐어요. 근데 뭐 특별한 이력이 있나요? 무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계파 갈등이 없고 뭐 뭉친다고 해서 어떤 일을 잘한 것도 아니고, 또 계파 갈등이 있다고 해서 뭐 완전하게 망한 것도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바구니 속의 계란을 누가 들어가고 뺄 것인가에 저는 이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선이라고 하는 의회 권력을 두고 당내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민의힘도 가장 많은 24.7%가 당내 계파 갈등을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꼽았습니다. 당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리스크, 대통령 국정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문제다라고 비슷한 수치로 지금 뭐 지적이 되긴 했는데요. 자, 국민의힘의 당내 계파 갈등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좀 수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민주당은 지금 50% 이상이 유권자들이 계파 갈등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했던 것은 신당이 창당되면은 다시 말해 이낙연 신당이 창당된다면은 호남이야 그렇지 하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수도권에서는 필패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20% 정도의 계파 갈등을 얘기를 했는데 이는 당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없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의 문제를 길게 가지고 가면 계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달 말 금년 안에 이 일들이 빠르면 2주 안에 만들어지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에서의 계파 갈등은 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십시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건데 소위 말해서 여당은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총선에 떨어져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자리를 나눠줄 수 있단 말이죠. 뭐 공사사장 자리든 아니면 장관으로 내각으로 입각시킨다든지 약 5천 개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야당은 소위 말해서 먹을 게 없어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방금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필패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두 팀이면은 박빙의 선거구에서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선거를 보면 분당이 되더라도 선거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수도권은. 대신에 호남이나 영남에서는 각자 도생을 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2% 3%의 이 박빙의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3당이 들었으라도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비례대표 이야기를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논란 중인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서 저희 여론조사 결과로는 병립형,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그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게 38.6%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하자는 준연동형과 위성정당을 금지한 완전 연동형을 합친 연동형에 대한 지지도가 약 40%에 육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팽팽한 것 같습니다. 병립형과 연동형 혹은 준연동형이 사실상 40대 40 정도로 선호도가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는 병립형으로 얘기하자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전직부터 병립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절충안이 나올 겁니다. 그 절충안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될 건데 그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전남, 광주, 전북, 제주, 부산, 울산, 경남에서 16명, 그리고 중부권, 충청과 대구, 경북과 강원에서 15명, 그리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16명의 비례대표 47명을 만들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게 가거든요. 그리 되었을 때 그러면 왜 권역별로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수긍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전라도에서 호남에서 단 한 석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단 뭐 4석 정도도 가져갈 수 있고 반대로 영남권에서는 민주당이 뭐 4석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이 균형 있는 대표를 뽑을 수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를 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다시 회귀할 거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병립형보다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로 되어서 우리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한 4석 내지 5석은 됨으로써 여당의 심부름꾼들이 탄생할 것이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그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사실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물밑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마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실제 이 가능성도 높게 보십니까, 원장님께서도? 일단 선거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잘 모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으로 가자 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가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거든요. 병립형은 뭐냐면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돼요. 여기에서 아까 권역별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다 해먹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잘한 거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매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는 그다음 투표율이 높은 게 국회의원 선거예요. 50%지 60%. 지방선거는 뭐 40%, 50%. 국민들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대다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 거대 양당이 싫으면 둘 다 못하는데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그래서 연동형으로 가면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에 한정을 짓고 나머지 비례대표제 의석은 3당이 가져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3당이 들어서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이게 이제 연동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논의가 아니라 병립형은 거대 양당이 다 먹는 거다. 그리고 연동형은 제3정당이라든가 소수정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고 그 차원에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립형보다는 연동형이 맞다 이렇게 근데 보고 이제 있고. 현실적으로 네. 이재명 당 대표께서 내가 공천을 준 사람이 내가 점 찍어주는 사람이 당선돼야 되는데 연동형으로 가면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여론이 반반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뭐 확실히 되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연동형과 그리고 뭐 준연동형 평은 연동형과 병립형 중에서는 어쨌든 지금 양당의 지도부가 병립형을 향해 좀 가고 있는 모습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요.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줄 서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총선 판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의원과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법원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도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셀프 출두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법원은 아니지만 검찰을 굉장히 압박했던 이런 모습이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검찰은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임에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21명의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광주 전남 현역 의원도 4명이나 포함됐습니다. 돈봉투를 수수했다고 여겨지는 그동안에 보도된 한 2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또 공천 문제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명단에 거론된 의원들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경우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총선 4개월을 앞두고 돈봉투 살포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의 총선 구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네, 송 전 대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된 것이 총선과 공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20여 명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이 돈봉투에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대부분이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박빙 지역인 접전 지역인 수도권 의원들의 명단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총선이나 공천에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이 송 전 대표의 구속이? 아무래도 이제 악재는 틀림없죠. 틀림없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에 지나치게 그 검찰이 개입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과거에 홍준표 대표 때 그 본인 스스로가 실토한 게 있잖아요. 본인의 그 활동비에 4천만 원을
와이프에게 줬다. 이건 횡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국민의힘 내에서 그때가 자유한국당인가요? 그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오고 갔지만 검찰이 입증을 실패했다 해서 무혐의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같은 사안인데 이걸 구속까지 시키고 뭐 소환한다 하니까 정치 탄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정당 정치, 물론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안이 벌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정치권이 지나치게 사법부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자생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정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전 투구라든가 문제가 되면 항상 그 사법부에 위헌 소송을 낸다거나 뭐 소송을 걸잖아요. 이게 사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 삼권 분립이 엄연한데, 그래서 정치권이 자업자득한 면도 있고 또 검찰이 정당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다. 더구나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 소환해봐야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그 국회에 표결을 붙여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구속영장이든. 그리고 본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선거 기간이니까 또 소환되더라도 검찰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입증할 수 없는 사안이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을 굳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도덕적인 타격을 주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뭐 실제로 이 의원들, 거론된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뭐 총선이나 공천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도 조금 시끄럽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당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차피 당원들과 당직자들과 모든 분들은 한동훈을 하느냐 아니면은 한동훈을 좀 더 보완하느냐는 것이지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하지 말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가서도. 그래서 이제 조만간 며칠 있으면 한동훈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내부의 문제는 잘 마무리되라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돈봉투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것은 2001년도에 송영길 대표가 전 국회의원이 당대표 선거 시 몇 평이 금지에 관한 법률 발의안을 냈고 입에 대했을 때 국회의원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게 그대로 통과되어 가지고 바로 적용됐던 사람이 2008년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이태 대표가 돈봉투 300만 원 받아가지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단 말입니다. 한번 그러한 전례가 있으면은 반드시 최하 그대로 가는 것이 국회법인데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만들어 가지고 그게 통과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송영길 대표의 스스로 자승자박이 아닌가. 반드시 그렇게 되고 그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제 법사위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국의 근대 문호 루신의 소설을 인용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사실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대만 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불가론을 말씀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신평 변호사와 관련 얘기 집중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전에 한 장관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말씀을 들으신 게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어제 점심과 저녁에 걸쳐서 네. 여러 군데로부터 확실히 결정됐다는
그런 말을 뭐 전해 들었습니다. 결정이 됐다는 거는 그럼 한 장관도 오케이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럼 발표 시점은 혹시 언제쯤? 발표 시점만을 그 조율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거를 조율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결정했으면 빨리 발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하 불가론 예.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셔갖고 이게 국회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일단 간략하게 뭐 어떤 요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불가론 하나는 한 장관의 그 지지층이 그 강성 지지층, 보수층, 그 강성 보수 지지층에 그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한 장관이 아직 이 충분히 비대위원장을 이끌 만큼 그런 그 내면적 힘이 그 성숙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네. 세 번째로 만약에 그 총선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네. 한 장관의 그 책임을 덮을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이렇게 그 무리하게 이 젊은 분을 또 아주 유망주를 네. 이 소모품으로 막 쓰면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네. 또 네 번째로 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그 추대를 하면서 그 주요 원인으로서 네.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그런 참신한 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그 했는데 제가 그 예측하기로는 또 그 후에 제가 듣기로는 네. 이재명 당 대표가 계속해서 당 대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적절한 시점에 그분도 사퇴를 내서 민주당도 비대위를 구성한다. 그걸 제 민주당의 비대위에 아주 참신한 인물이 나온다 그랬을 적에 과연 한 장관이 네. 그러면 처음에 그런 설정과는 좀 다른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비칠 것이냐.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그 네 가지 불가론을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그건 이제 거의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네. 세 가지 그 점에 관해서 한 장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군요. 첫째는 그 한 장관이 아직은 뭐 정치적으로 경험이 그 별로 없으니까 네. 그 보충으로서 아주 튼튼한 비대위를 구성하라는 거죠. 이 한 장관의 그 비대위원회가 그 출범하면은 네. 바로 그 급격한 또 거센 내외부의 공격이 그 따릅니다. 누가 공격을 하나요? 바깥에 외부는 뭐 야당에서는 그건 뭐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거고 내부는 무슨 공격? 내부도 그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누가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가령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그 공천 문제에 이 목을 메고 있죠. 그 홍 시장 자신이 아니라 홍 시장의 그 개파로 그 분리되는 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또 홍 시장이 아주 이 말의 힘이 세죠. 네. 그런 그 공격은 참으로 내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는 이 참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소화시킬 만큼 또 그렇게 또 성숙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비대위 구성을 잘 해서 그런 공격을 완화시킬 이 방패막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튼튼한 비대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튼튼한 비대위는 뭐 어떤 비대위고 어떤 분들이 와야지 튼튼해지는 건가요? 처음에 닥칠 내외부로부터의 그 거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비중 있는 인사들로 이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한 장관의 그 의중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비중 있는 인사들로 공격이 들어와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중도층의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금 한 장관이 그 중도층에 대한 그 소구력이 약합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국가 대개혁 정책의 그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저출산 또 양극화 그 문제로 나라의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죠. 이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로서 한동훈 장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만간 이재명 당대표는 사퇴합니다. 그럴 지에 가장 지금 제가 유력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 분을 제가 머릿속에 구상을 한다 그러면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또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등장했을 때 과연 그 한 대표가 그분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선명함 또 그 진취성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관해서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라는 이런 세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사퇴를 한다고 하면은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이재명 당대표가 그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유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 살신성인의 그 자세를 보임으로써 민주당을 그 총선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 그 당대표직을 던질 것이다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이재명 당대표 가까운 분이 2월 말 3월 초에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그 당대표 사퇴는 분명한 것인데 그 시점이 언제로 조율될 것이냐 그 점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2월 말 3월 초면은 공천이 다 끝났는데 그렇죠. 이제 그때 사퇴해봐야 첫건의 말씀으로는 공천 작업은 이재명 당대표가 하시고 그 다음에 사퇴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예정된 공식으로만 다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끌고 가려면은 끌어안고 가려면은 그럼 연말 안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거다. 공천권은 어쨌든 행사하고 물러나도 물러날 거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 소리 크게 못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여튼 당대표 사퇴가 던지는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흐름 같은 거를 보면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상임 고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같이 했는데 보면은 14일 날 중진 연석회의, 15일 의원총회, 18일 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그리고 오늘 상임 고문단 간담회까지 한 장관을 이렇게 추대를 넘어서 옹립하려는 약간 그런 분위기처럼도 느껴지는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단독이라면서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반대하면 한 장관 안 간다 이런 추임새 같은 것도 넣고 일종의 받들어 모시는 옹립을 하려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한 장관의 한계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한 장관을 필요로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한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한 국민의힘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은 한나땡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면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잘못된 점이 하나가 자기 당 일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남부 당 일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할 텐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오면은 그 심판론을 갖다 더 선명하게 해주는 측면은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기 나름이죠. 나름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가 대개혁 정책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윤 대통령이 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그토록 제가 이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은 웬일인지 그런 것을 따르지 않았죠. 이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계획의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령 김영삼 때 이해창 총재 내지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이런 위상과 역할을 한 장관이 가져야지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역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님들 못할 리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조금 약하죠. 약하다는 거는 어떤?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지금까지 이 분석의 그 틀을 몇 가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예측을 해왔죠. 네. 다행히 뭐 지금까지 그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에 제가 한 예측이 뭐 대체로 다 맞아왔습니다. 네. 지금 한 장관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제가 이 당선될 것이냐 그런 점에 관해서 저는 그 두 개의 그 분석의 틀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첫째는 그 한 장관이 가진 그 자질이나 능력,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우리 한국의 최고 그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두 가지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 고난의 서사, 네. 그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끄는 능력. 이 한 장관이 사람을 끄는 능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서사가 조금 약하죠. 그런 점에서 약간 약한 점이 있고 네. 두 번째로 저는 그 하나 시대 정신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지금 우리의 국민들이 그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을 논함에 있어서 저는 그 첫 번째로 이 국민들이 원하는 이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볼 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이제 국회 가면서 뭐 윤석열 아바타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많이 약하죠. 대뜸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뭐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뭐 이재명 대표 다 아바타니까는 뭐 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쭉 그래 왔잖아요. 근데 그 통합이랑은 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한 장관은 현재로서는 통합의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이 돼서 과연 그분이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변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그럼요.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닙니까? 2, 3년 사이에 변하기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뭐 대선은 아직 멀긴 했지만 그 한동훈 장관이 뭐 지금 여권 지지율 1위이긴 한데 나오면은 분명히 윤석열 정권 시즌 2, 뭐 검찰 독재 시즌 2 이런 프레임에 갇힐 텐데 그래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대선 주자로 나서면은 자기가 확실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겠죠. 과거에 전두환 씨의 아바타 역할을 하신 노태우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두환 전임 대통령을 백담사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인연이 좀 예전부터 있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인연을 맺어와서 많은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죠. 연민이요? 그렇죠. 지금 이 대표 얼굴을 이 텔레비상으로 봅니다만은 얼굴이 얼굴이 아니죠. 얼마나 고뇌의 흔적이 얼굴에 너무나 드러나 있죠. 이 대표도 대단히 훌륭한 정치적 역정을 걸어왔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그분이 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말씀을 종합하면은 사법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되기 어렵다 되면 안 된다인 거네요. 아니 저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런 점에 관해서 볼 때 저는 이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시대 정신의 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가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면을 이제 우리가 추출해서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 그럴 적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들자면은 첫째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로는 그 운동권 세력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분. 뭐 이 두 개의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 이낙연 전 총리께서 가장 그 적임자가 아닌가. 또 이낙연 전 총리야말로 민주당의 그 본류죠.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은 본류가 아닙니다. 이낙연 전 당대표가 본류로서 이 시대 정신을 구현하면서 나아가실 때 많은 그 지지자들이 그 호응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면 임금님 놀이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말을 적으셨던데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뭐 저는 그 윤 대통령이 그 대단히 그 훌륭한 인간적인 그 자질을 그 갖고 계시니까 또 저는 그것을 믿고 또 윤 대통령을 그 지지를 그 해오고 했죠. 그러나 그 인간이 완벽한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뭐 그런 결함의 하나로서 자기에게 만만한 사람을 그 기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뭐 때론 호통도 치고 막 그러지만은 이분들에게 그 너무나 어떤 따뜻한 일신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을 뭐 조성해 주면서 그분들의 그 보수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상당히 그 만족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또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많은 인사 정책 상의 실패를 처리하셨고 또 지금도 막 그런 이 분위기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보스 정치가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신상필벌을 해야 되는 거죠. 신상필벌이 없이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은 허물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윤 대통령이 변화를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어떤 쪽으로? 아니 그런 인간들을 그 옆에 둬서야 됩니까? 스스로 변화하셔가지고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분은 바로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윤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갑자기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장난을 치고 뭐 그런 재단사나 신하들이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그거를 제어를 못하고 제대로 못 바로잡은 임금님이 문제인가요? 누가 더 문제인가요? 그러면은 뭐 쌍방이 뭐 다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만 그런 이 내각이나 대통령실을 이렇게 예스맨만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또 자기한테 좀 버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만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직책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이 조직 내에서 어떤 견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직 전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쓴소리도 하고 직원도 할 수 있는 분들을 곁에 두시라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겠죠. 그거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그런 사람을 두지 않은 군주 중에서 정치 지도자 중에서 성공한 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그럼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를 윤 대통령은 왜 안 하시든지 못 하시든지 하고 이제 있습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네. 앞으로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신평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12월 20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